야, 가난한 시골뜨기 주제에 어디서 잘난 척이야? 네가 하버드라고. 너 같은 아시아는 우리 학교에 있을 자격이 없어. 한국으로 돌아가. 복도에서 들려오는 비웃는 소리. 모두가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어요. 어린 시절부터 수학 천재라 불렸던 소년.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버드에 입학하며 모든 것도 이제 꽃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차별과 편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민재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민재는 한 수학대회에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전례 없는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과연 민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민재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민재예요. 저는 한국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는 특별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희 아파트는 방이 2개뿐이고 부모님과 할머니 그리고 제가 함께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부자처럼 느끼게 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바로 숫자에 대한 저의 사랑이에요. 6살 때 이런 재능을 발견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10가지 세는 법을 배울 때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덧셈과 곱셈을 하고 있었어요. 숫자는 저에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항상 진실만을 말해주는 친구 같았죠. 김치찌개 냄새가 저를 수학 노트에서 떼어놓았어요. 낡은 책상에 연필을 조심스럽게 놓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어요. 저희 식탁은 여러 용도로 쓰여요. 부모님이 고지서를 정리하는 곳, 할머니가 빨래를 개는 곳, 그리고 제 책상이 너무 좁을 때 숙제하는 곳이에요. 앉자마자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건설 작업으로 거칠어진 손과 시멘트 먼지 냄새가 나요. 매일 서울에서 멋진 아파트를 짓는 일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절대 살 수 없는 아파트예요. 아버지는 매일 힘든 노동을 하시고 피곤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오세요. 절대 불평하지 않으시지만 그의 어깨에 무거움이 보여요. 박 선생님이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 대해 제안한 것을 말했을 때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할머니는 제가 만나보지 못한 할아버지를 떠올리셨어요. 제가 할아버지를 닮아 숫자에 대한 재능을 가졌다고 생각하셨어요. 부모님은 눈빛을 교환하셨어요. 금전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분들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어요. 대회에는 돈이 필요해요. 저희에게 없는 돈이요. 월세와 식료품 그리고 할머니의 관절염 약에 써야 하는 돈이요.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했어요. 머릿속으로는 여전히 미완성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죠. 제가 닦는 각 접시는 방정식의 변수, 각 컵은 개수였어요. 수학에서는 모든 것이 결국 균형을 이뤄요. 왜 실제 생활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을까요? 작은 창문을 통해 지붕 위에 걸린 달을 봤어요. 도시 불빛에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었죠. 몇몇 별들이 희미하지만 끈질기게 빛나고 있었어요. 확률과 거리에 대해 빛이 제 눈에 닿기까지 수백만 년을 여행한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우주에서 제가 얼마나 작은지, 제가 방정식을 통해 그 거대함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셨어요. 작고 다른 바램 파란 표지의 노트였어요. 할아버지의 것이었죠. 성스러운 유물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할아버지의 필체는 제 것과 비슷했지만 종이에서는 시간과 잊혀진 꿈의 냄새가 났어요. 그의 방정식, 평등을 위한 수학적 모델 위로 손가락을 훑었어요. 여백에는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부자를 가난한 사람보다 선호하지 않아요. 완벽한 방정식에서는 모두가 공정한 몫을 받아요. 그날 밤 이불 아래에서 손전등으로 읽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시간과 죽음을 초월하는 연결성을 느꼈어요. 그리고 책임감도요. 잠은 저를 피했어요. 제 마음은 할아버지의 미완성 작업과 저의 불확실한 미래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내일의 결정으로 성공과 실패의 확률을 상상했어요. 대회에 참가한다면 제 기회는 어떨까요? 이기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실패한다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아플까요? 새벽이 오기 전 결정을 내렸어요. 부모님이나 할머니를 깨우지 않도록 조용히 잠자리에서 빠져나왔어요. 책상으로 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내일 경시대회를 위해 정리를 시작했어요. 첫 장을 열고 1단계 수학 경시대회에서 우승하기. 매일 아침 저는 아버지가 힘드셔서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봐요. 예전에는 분필을 쥐고 학술지 페이지를 넘기던 그 손가락이
이제는 삶의 힘든 무게를 감당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아버지는 가끔 거실의 작은 책장 앞에 멈춰 서서 책장에 있는 책들을 꺼내보며 잠시 과거에 잠겨요. 오늘도 다르지 않아요. 저는 구석에서 신발끈을 묶는 척하면서 아버지를 몰래 지켜봐요. 한때 대학교에서 존경받는 수학학자였던 김민경 교수님, 제 아버지는 이제 수학교수가 아닌 건설 현장에 계세요. 아버지가 저를 발견하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 뒤에 눈 주위에 피곤한 주름이 더 깊어진 것이 보여요. 또 한밤중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신 모양이에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수학책들로 가득 찬 백팩을 어깨에 메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업 전에 몇 가지 문제를 더 복습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 손길은 부드럽지만 단단했어요. 마치 손끝을 통해 저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듯 했어요. 지식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는 아버지의 조용한 말씀이 귓가에 울렸어요. 거의 매일 들어온 그 말, 우리의 가난을 기억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내 능력을 사용하라는 그 가르침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아버지의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유력 정치인의 아들을 위해 연구 결과를 바꾸길 거부했던 용기. 그 결과 학문적 부정행위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버려진 불공정함.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직업적 죽음을 선언했던 신문 헤드라인들, 어머니가 서랍장에 조심스럽게 숨겨둔 그 기사들을 몰래 본 기억이 떠올랐어요. 가슴속에서 속쓰림처럼 타오르는 불공정함을 느끼며 아버지의 눈밑 그림자를 지울 수 있는 말을 찾았지만 중학생인 제가 이 깨진 세상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단단히 약속했어요.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부스럭거림에 귀를 기울였어요. 8살 수아가 학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노래를 흥얼거리며 반쯤 완성된 그림들을 그리는. 수아는 우리 작은 집을 햇살처럼 밝게 만들어요. 도시락을 싸는 동안 수아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교복은 약간 삐뚤어지고 머리는 고르지 않은 양갈래로 묶인 채로요.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어제 빠진 유치의 새로운 틈을 드러냈어요. 오늘 밤 태양계에 대해 배우는 과학 숙제를 도와달라는 수아의 반짝이는 눈빛을 마주했어요. 수아의 삐뚤어진 옷깃을 정리해주며 먼저 머리를 제대로 빗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수아는 장난스럽게 혀를 내밀다가 화장실로 달려갔고 잠시 후 머리는 말끔하게 단일 포니테일로 정돈된 채 돌아왔어요. 수아가 빙그르 돌며 더 나아졌냐고 물었을 때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어머니가 보지 않는 틈을 타 수아의 도시락에 쿠키를 하나 더 넣어주었어요. 수아는 팔짝팔짝 뛰며 기뻐했어요.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아의 저에 대한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지난주 수아가 반 전체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빠가 유명한 수학자가 되어 바다를 청소하는 로봇을 만들 거라고요. 바다 청소 로봇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지만 수아의 순수하고 풍부한 상상력 앞에서 현실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학교로 향하는 길 수아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수학 대회에서 이겨서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고 아빠가 더 이상 힘든 일을 하지 않게 될 거라는 수아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대회에서 이긴다고 해도 우리가 갑자기 부자가 될 수는 없다는 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희망이 현실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에 수아의 꿈을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준호가 사는 부유한 동네를 지나는 길, 경비원과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집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수년간 버는 것보다 더 비싼 자동차들이 차도에 늘어서 있는 모습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준호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오늘은 운이 따르지 않았어요. 고급 세단에서 내린 준호가 명품 운동화와 디자이너 백팩을 메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저를 향해 비웃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숫자를 세는 것처럼 방정식을 푸는 것처럼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무언가에 마음을 고정했어요. 수아의 작은 손이 제 손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그들이 질투하는 거라는 수아의 속삭임에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선 쓰라린 현실이 아팠어요. 준호는 저를 질투할 이유가 없었어요. 개인 교사, 컴퓨터, 책, 부자 아버지와 아버지의 인맥으로 보장된 미래. 그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있었으니까요. 저녁에는 우리 가족이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수아의 태양계 프로젝트를 도와주는 동안 한쪽에서는 아버지가 오래된 대학 교과서를 조용히 넘기고 있었고 어머니는 지친 손으로 빨래를 개고 계셨어요.
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며 단단한 결심이 마음속에서 자라났어요. 수학대회는 이제 그저 상을 타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영광이나 인정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가족들을 위해 참가하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푸는 모든 방정식, 해결하는 모든 문제, 익히는 모든 개념들은 이 소중한 사람들을 향한 약속이 되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아버지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더 선명하게 울려 퍼졌어요. 지식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단다. 우리의 고난을 기억하고 너의 마음을 세상을 바꾸는데 사용하렴. 조용히 그 약속을 가슴에 새기며 눈을 감았어요. 학교 게시판에 붉은 글씨로 된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 포스터가 칙칙한 회색 벽에서 빛나듯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몰려든 학생들 사이에서 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뒤에 서 있었어요. 단순한 대회가 아닌 하버드나 MIT 같은 최고 대학의 장학금이 걸린 한국 최고 권위의 수학 경시대회였어요. 우리 가족의 반짝이는 희망찬 눈빛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혜진 선생님이 도와주신 참가비 면제 신청서를 주머니 속에 꽉 쥐었어요. 준호가 친구들과 함께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얼굴에 떠오른 비웃음, 귓가에 꽂히는 모욕적인 말들. 이 대회는 자선 사업이 아닌 진지한 경쟁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냉소적인 말투가 공기 중에 날카롭게 박혔어요. 눈길을 똑바로 앞으로 고정한 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나쳤어요. 제 침묵이 오히려 그를 더 괴롭히는 듯했고, 뒤에서 점점 커지는 그의 목소리가 저를 자극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대회를 앞둔 몇 주 동안 다른 아이들이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카페에서 놀 때 저는 끝없이 문제와 씨름했어요. 제 방은 교과서와 노트북으로 둘러싸인 요새가 되었고 잠자리에 든 후에도 머릿속에서는 방정식과 공식들이 맴돌았어요. 밤중에 종종 아버지가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오셔서 따뜻한 보리차를 내려놓고 제 풀이 과정을 살펴보셨어요. 말은 많지 않으셨지만 가끔 문제에 대한 다른 접근법을 조용히 가리키실 때면 예전 교수님의 모습이 잠시 비쳐 보였어요. 그런 순간들이 소중했어요. 아버지의 눈빛에서 타고난 재능이 있지만 노력 없는 재능은 연료 없는 엔진과 같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읽었고 그것이 단순한 수학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가슴으로 이해했어요. 대회 전날 밤 잠은 저를 완전히 피해갔어요. 창문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강의 어두운 리본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것을 응시했어요. 그 강 건너편에는 준호와 같은 아이들이 사는 부유한 지역, 매년 대회 우승자를 배출하는 사설 학원들이 있었죠.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대고 그 보이지 않는 경계를 느꼈어요. 내일만큼은 단 몇 시간이라도 돈과 인맥이 아닌 순수한 수학 실력으로만 겨룰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서울대학교, 아버지의 옛 직장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몸짓에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자세를 바로하고 넥타이를 조정하는 모습에서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시는 것 같았어요. 특별한 날만을 위해 간직해둔 유일한 정장을 입고 계셨고 그 모습에서 모든 것이 바뀌기 전 존경받던 교수님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메인홀에 들어서자 전국에서 모여든 수백 명의 학생들 사이에서 갑자기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급 사립학교 교복을 입고 특별 제작된 계산기와 수입 필통을 든 아이들 사이에서 낡은 가방을 꼭 쥐고 있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죠. 그때 어깨에 느껴진 아버지의 단단한 손길, 그리고 눈빛으로 전해진 무언의 메시지. 저는 그들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이곳에 속한다는 그 확신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각 책상마다 이름표가 놓여 있고 제 이름이 인쇄된 카드를 보는 순간 이상한 자신감이 솟아올랐어요. 제 앞에는 두 자루의 깎은 연필, 지우개, 화려하지 않지만 충분한 도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몇 줄 앞에 준호가 사립학교 팀원들에 둘러싸여 여유롭게 앉아 있었죠. 시험지를 뒤집자마자 첫 번째 문제원과 접선에 관한 기하학 문제에 곧바로 빠져들었어요. 연필이 종이 위를 움직이며 도표와 방정식을 그려나갈 때 모든 불안이 사라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며 점점 더 깊은 집중 상태에 빠져들었고 복잡한 수론 문제에 도달했을 땐 주변 세계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오직 문제와 제 마음만이 존재하는 일종의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이었죠. 마지막 문제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아버지가 대학 시절 연구했던 최적 분배 알고리즘과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자원을 공정하게 할당하는 수학적 모델. 할아버지의 열정이 담긴 분야, 아버지의 경력을 빼앗긴 연구. 그리고 이제는 제 도전이 된 문제를 마치 시를 쓰듯 우아하게 풀어내며 완성의 기쁨에 젖었어요.
시험장 밖에서 불안하게 기다리던 가족들에게 6문제를 모두 풀었다고 조용히 말했을 때 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어요. 대학생들조차 모든 올림피아드 문제를 완벽히 풀어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으니까요. 결과 발표까지의 7일은 7년처럼 느껴졌어요. 정오정각에 발표될 결과를 기다리며 온 가족이 아버지의 오래된 노트북 앞에 모였어요. 수아의 작은 손이 제 손을 너무 꽉 잡아 아플 정도였고 어머니는 초조함에 뒤에서 왔다 갔다 하셨어요. 아버지만이 완벽히 정지해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긴장이 느껴졌어요. 웹사이트가 업데이트되고 이름 목록이 나타났어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명예 언급. 하지만 어디에도 제 이름은 없었어요. 실수라 생각하며 전체 목록을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발견 1등 금메달리스트 준호. 시험장에서 준호가 문제를 풀지 못해 좌절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리 없었어요. 특히 마지막 문제는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제가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으신 듯 했어요. 아버지의 경력을 파괴했던 그 힘이 이제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입에서 항소하겠다는 말이 나왔지만 이미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어요. 항소는 거부될 것이고 시스템은 항상 그래왔듯이 스스로를 보호할 거라는 것을요. 가족들의 표정, 아버지의 억눌린 분노, 어머니의 혼란스러운 눈빛, 수아의 보석 같은 눈물을 바라보며 제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패배도 수용도 아닌 더 단단하고 결연한 무언가가요. 일어서는 제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어요. 어떻게든 나이 들고 성숙해진 음색으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마음을 전했어요. 조용히 제 방으로 걸어가 서랍에서 새 노트를 꺼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첫 페이지를 열고 조심스럽게 썼어요. 2단계 새로운 길 찾기. 이 글자들에 담긴 의미의 무게가 손에 전해지는 듯 했어요. 내일 학교 게시판에는 대회 결과가 붙을 테고 준호는 승리를 자랑할 테고 아이들은 속삭일 테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단일 대회 하나의 부당함을 넘어서는 더 큰 세계를 보았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저녁 무렵 하나둘 켜지는 불빛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도시의 리듬. 이 거대한 도시 어딘가에서 결정이 내려지고 시스템이 작동하고 권력이 변화하는 동안 저는 고장 노트와 연필을 든 평범한 중학생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확신이 있었어요. 때로는 그것이 전부예요. 한 사람의 결심, 하나의 공책, 그리고 진실을 향한 끈질긴 믿음. 그것이 혁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전부니까요. 대회 결과를 본 그날 밤 제 눈은 잠을 거부했어요. 얇은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모든 불공정함이 무거운 짐처럼 가슴을 짓눌렀어요. 창밖으로 빗방울이 불규칙한 리듬으로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제 흩어진 생각들과 묘하게 일치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이동해 유리창 아래로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지켜봤어요. 각각의 물방울은 저마다의 경로를 따라 흘러내리고 어떤 것들은 합쳐지고 또 어떤 것들은 아래쪽 가장자리에서 사라질 때까지 홀로 남아 있었어요. 마치 사람들처럼, 기회들처럼, 성공을 위한 기회들처럼요. 어둠 속에서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저를 응시했어요. 지친 눈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가진 마른 소년이요. 뒤로는 책과 종이로 가득한 책상 윤곽이 보였어요. 모두 제가 열심히 했다는 증거였지만 무시당했고 재능은 거부당했어요. 준호가 자신의 부당한 승리를 자랑스럽게 축하하고 있을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그의 화려한 집, 넓은 침실들, 현대적인 가구들을 상상했어요. 그 상은 준호가 누구인지에 따라 주어진 것이지 그가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눈 밑에 다크서클이 드리워졌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선명함을 안고 학교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높이 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화살처럼 날아오는 말들이 가슴에 꽂혔지만 눈을 내리깔지 않았어요. 제가 문제들을 완벽하게 풀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수학 수업이 끝난 후 혜진 선생님의 슬픈 미소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수업 후 선생님은 제 작품을 보셨고 제가 인정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마음이 선생님의 조용한 말투에서 느껴졌어요. 책상 서랍에서 꺼낸 명함 한 장을 건네시며 선생님의 동료와 제 해결책을 공유했다는 말씀에 가슴이 조금 떨렸어요. 서울대학교 수학 및 사회과학부 김동혁 교수의 명함을 손에 쥐고 있자니 불확실하지만 작은 희망의 불씨가 심장을 데웠어요.
선생님의 설명으로 그가 수학적 모델을 사용해 사회 시스템을 연구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부모님께 동혁 교수님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그는 서울대 시절 젊은 교수였으며 뛰어난 두뇌와 강한 원칙을 가진 분이었다고 해요. 부유한 학생들을 편애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분이라니 아직도 그곳에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다음 날 방과 후 공공도서관의 조용한 구석에서 떨리는 손으로 명함의 번호를 눌렀어요.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렸어요. 깊고 맑은 교수님의 목소리를 통해 올림피아드에서의 제 해결책, 특히 마지막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뛰어났다는 칭찬을 들으며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중요한 사람이 제 능력을 인정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교수님의 말씀 중에 특히 제 마음에 와닿은 것은 수학이 사회 정의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이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가족 배경이나 주소, 교복에 구애받지 않으며 우리가 읽는 방법만 알면 진실을 드러낸다는 말이 제 내면 깊은 곳을 울렸어요. 불공정에 대항하는 무기로서의 수학, 부당함에 맞서는 갑옷으로서의 방정식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주말에 교수님의 대학 사무실을 방문하기로 약속하며 아버지는 저와 함께 가겠다고 고집하셨어요. 한때 자신의 집이었던 대학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표정에서 자부심과 불안함이 뒤섞인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 서울대학교의 웅장한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캠퍼스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을 뻔했어요. 오래된 석조 건물과 현대적인 유리 구조물이 어우러지고 넓은 산책로를 따라 늘어선 나무들 사이로 책과 노트북을 들고 급히 지나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버지는 제 옆에서 등을 곧게 펴고 표정을 조심스럽게 유지하셨지만 특정 건물들과 벤치들, 풍경들에 머무르는 그의 시선에서 좋은 기억과 아픈 기억이 공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수학 건물 4층에 위치한 동혁 교수님의 사무실은 예상과 달리 소박했어요. 벽은 책으로 가득 차 있고 한쪽 벽면에는 방정식으로 뒤덮인 큰 화이트보드가 있었어요. 교수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젊어 보였고 청바지와 단추 달린 셔츠 차림의 캐주얼한 모습이었어요. 생각하는 동안 머리를 헝클어뜨린 듯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교수님은 아버지의 과거 대학 지위를 인정하며 존경심을 담아 맞이하셨어요. 그의 태도에는 연민이 아닌 동료애적인 따뜻함만 있었고 그로 인해 아버지의 어깨가 약간 편안해지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이후 1시간 동안 수학에 대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제 해결책과 사고 과정, 다른 개념들과의 연결점을 설명하는 동안 교수님은 열심히 경청하셨고 때로는 화이트보드에 무언가를 적거나 책장에서 책을 꺼내 관련 아이디어를 보여주셨어요. 복잡한 수학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무시당하거나 얕잡아 보이지 않고 이해받고 도전받는 느낌은 정말 해방감을 주었어요. 마침내 교수님이 의자에 기대어 앉으시며 주니어 연구원으로 팀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건네실 때 아버지의 작은 격려의 눈빛을 느꼈어요. 한국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성과를 분석하는 프로젝트에 제 관점이 같이 있을 거라는 말씀에 가슴이 뛰었어요. 전국 학교의 시험 점수, 입학률, 진로 결과를 수집해 시스템이 어디서 유망한 학생들을 실패시키는지 파악하는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 교육부에 발표한다는 계획은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어요. 저와 아버지에게 반대했던 바로 그 시스템을 수학으로 노출시키고 우리가 경험한 불공정함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새로운 결심이 피어났어요. 그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고 일주일에 3번 학교가 끝난 후 버스를 타고 대학으로 향했어요. 연구센터는 컴퓨터와 화이트보드 그리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로 가득 찬 큰 방이었어요. 첫날 교수님이 저를 올림피아드에서 마지막 문제를 해결한 학생으로 소개하자 여러 사람들의 인상적인 눈빛이 느껴졌어요. 제 멘토가 될 대학생 박수민 씨는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예상과 달리 연민 대신 강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이 우리 작업이 왜 중요한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그녀의 말에 공감했어요. 이전에 사용해 본 적 없는 강력한 컴퓨터가 있는 책상에 앉아 수민 씨의 도움으로 현재 프로젝트와 분석 중인 데이터에 대해 배웠어요. 10년간의 대학 입학 데이터를 살펴보며 누가 입학하는지 예측하는 수학적 모델을 만들고 모델이 편향성을 보여주면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개념에 매료되었어요. 이후 몇 주 동안 연구에 몰두했어요. 데이터 세트를 정리하고 통계 분석을 실행하며 숫자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시각화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요.
특정 지역 학생들이 낮은 점수로도 꾸준히 입학하고 가문 유산으로 인한 입학이 능력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며 미묘한 편견들이 쌓여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발견할 때마다 제 가슴은 인식의 아픔으로 조여들었어요. 매일 저녁 지치지만 활력이 넘치는 상태로 집에 돌아왔어요. 부모님은 제게 나타난 변화를 눈치채셨어요. 무력한 좌절감 대신 목적의식이 있는 분노, 방향성을 가진 열정이요. 2달 후 동혁 교수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을 때 다음 달 교육정책 포럼에서 초기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팀에 제가 포함되었다는 소식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정부 관리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두렵게 느껴졌지만 준호의 부당한 승리, 부패로 인해 파괴된 아버지의 경력, 그리고 여전히 노력과 재능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수아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어요. 포럼이 다가오면서 우리 팀은 어느 때보다 열심히 분석을 정교화하고 발표를 강화했어요. 시스템이 정말로 공정하다면 현재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시각화를 만들었어요. 포럼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가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며 하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생각했어요. 단지 제 삶뿐 아니라 저와 같은 공정한 기회를 받아야 할 수많은 학생들의 삶도요. 대외의 불공정함, 저와 같은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고통은 다른 것으로 변모했어요. 원동력이자 목적의 명확성으로요. 수학은 항상 제 인생의 전부, 제 재능이었어요. 이제 그것은 정의를 위한 제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의견과 편견의 세계에서 수학은 더 강력한 무언가를 제공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요. 내일 우리는 그 진실을 권력자들에게 말할 것이고 그들은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된 그 대외제 여정을 불러일으킨 불공정함을 떠올렸어요. 때로는 고통이 목적이 되고 거부가 새로운 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작은 책상 위에는 여전히 책과 종이들이 가득했고 낡은 연필들이 그 자리에 놓여 있었지만 이제는 연구팀 사진과 우리 연구에 관한 신문 기사들이 벽에 붙어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주머니 속 하버드 편지를 만지작거리며 이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미래 그리고 제 자신의 미래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수학을 도구로 정의를 목표로 삼아 앞으로 무엇이 오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하버드로 떠나기 전날 밤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수아는 미국에서 돌아오면 꼭 기념품을 사오라고 귓속말을 했고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많은 반찬을 준비하셨어요. 아버지는 묵묵히 앉아 계셨지만 그분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희망을 읽을 수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아버지가 조용히 저를 부르셨어요. 오래된 서재로 이끄시더니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아버지가 교수 시절 받았던 상장들과 함께 낡은 일기장이 있었어요. 내가 내 나이였을 때 썼던 거야. 아버지가 일기장을 제게 건네시며 말씀하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첫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 꿈이 적혀 있었어요. 수학으로 세상을 더 공정하게 만들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네가 내 꿈을 이어가고 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나는 중간에 멈췄지만 네가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일기장을 더 읽어보니 아버지가 교수 시절 불공정한 입시 제도를 바꾸려 했던 노력들이 담겨 있었어요. 결국 실패했지만 그 씨앗은 지금 제 안에서 다시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날 아침 공항으로 떠나기 전 가족들이 현관에 모였어요. 수아는 손수 만든 행운의 팔찌를 제 손목에 메어주었고 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간단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내 편이란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가는 이 여정은 단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불공정한 시스템에 맞서 싸우는 것은 두렵고 위험할 수 있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의 사랑, 멘토들의 지지, 그리고 같은 꿈을 꾸는 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택시에 오르며 창밖으로 보니 아버지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고 계셨고 수아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가슴에 담으며 생각했어요. 한 번에 하나의 방정식씩 하루에 하루씩 우리는 재능과 노력이 진정으로 중요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숫자가 모두에게 공정하게 더해지는 세상을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수학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도전이었어요. 교육정책 포럼 당일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제 긴장된 마음과 대조를 이루었어요. 작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교복의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문에 서서 저를 바라보셨지만 그 눈빛에서 표현할 수 없는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 모습에 제 어깨는 저도 모르게 더 꼿꼿이 펴졌어요. 한때 아버지가 지녔던 그리고 제가 되고 싶은 학자의 모습을 담아내려는 듯이요. 도시 중심부의 웅장한 회의장에 도착하자 현실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커튼 사이로 들여다본 객석에는 정장 차림의 중요 인사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뉴스 카메라가 방 뒤쪽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 광경에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이들은 수년간 우리 가족과 같은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시스템을 유지해온 사회의 권력자들이었으니까요. 커튼을 꽉 움켜쥔 제 하얗게 된 손마디를 보고 교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제 공포를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었어요. 딱딱하게 굳은 자세와 빠른 호흡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교수님은 안정감 있는 손길로 제 어깨를 짚어주셨고 그 침착한 존재감은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 인정이 아닌 변화를 위해서를 상기시켜 주었어요. 제가 그에게 보낸 작은 고개 끄덕임은 제 긴장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려는 결심을 모두 담고 있었어요. 우리 차례가 되었을 때 젤리처럼 떨리는 다리로 연단에 올라섰어요. 마이크는 거대하게 느껴졌고 수백 개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어요.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지만 의지력으로 안정을 찾으며 한국에서 온 중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청중 사이에서 일어난 웅성거림, 지루함에서 호기심으로 바뀐 관계자들의 표정이 저를 짓누르는 듯 했어요. 준비했던 말들이 순서 없는 방정식처럼 머릿속에서 흩어졌어요. 연단 가장자리를 꽉 잡으며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대회 탈락의 기억, 그 압도적인 실망감, 아버지의 억눌린 분노, 수아의 혼란스러운 눈물이 되살아났지만 이번에는 그 고통을 방해물이 아닌 원동력으로 삼아 말을 이어갔어요. 올림피아드에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었음에도 수상자 명단에 제 이름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할 때 목이 조여왔어요. 그러나 감정에 압도되지 않기 위해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어요. 방이 더 조용해지는 것을 느끼며 이 개인적인 경험이 어떻게 동혁 교수님의 연구팀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제 경험이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데이터 시각화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자신감을 얻었어요. 부유한 지역의 학생들이 동일한 성적을 가진 가난한 지역 학생들보다 일관되게 더 높은 인정을 받는다는 명확한 그래프를 가리키며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어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통계적 사실이라고 말했어요. 슬라이드를 넘기며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동안 숫자와 방정식, 그래프를 통해 드러난 시스템의 불공정함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발표를 마쳤을 때 방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엄격해 보이는 여성 관계자가 손을 들어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물었을 때 교수님의 격려하는 눈빛을 받으며 답변했어요. 블라인드 평가 시스템의 필요성, 저소득 지역 학생들을 위한 특별 장학금 프로그램,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시스템이 많은 인재들을 실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질문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몇몇 관계자들의 방어적인 태도와 또 다른 이들의 진정한 관심이 보였어요.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적었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연구와 데이터, 증거에 기반한 제 입장을 단단히 지켰어요. 그날 저녁 작은 거실에 모인 가족들과 함께 TV 뉴스를 시청했어요. 헤드라인: 한국 중학생 수학자 교육 시스템에 도전하다와 함께 제가 연구 결과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화면 속 제 모습은 마치 우연히 제 얼굴을 가진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신중하게 측정된 제 말들이 작은 거실에 울려 퍼지면서 의도했던 것보다 더 과감하고 도발적으로 들렸어요. 아나운서가 이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방한을 앞두고 한 언급을 전했어요. 한국의 수학 영재 김민재 학생의 연구는 전 세계 교육 시스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이름이 세계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현실감이 사라지는 듯했어요. 수아는 소파에서 펄쩍펄쩍 뛰며 제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작은 손으로 박수를 치며 자부심으로 빛나는 표정을 지었어요. 반면 부모님은 완벽하게 정지한 채 긴장된 몸짓을 보이셨어요. 아버지의 미간에 맺힌 작은 주름, 어머니의 꽉 쥔 손에서 그들의 걱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두 분은 제가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한 것, 가시성이 취약성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이미 이해하고 계셨어요. 한국에서 강력한 시스템에 도전하면서 주목받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배우셨고, 이제 아들이 같은 위험한 길을 걷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으니까요. 5년이 지난 오늘 서울대학교 수학과 최연소 입학생으로 기록된 저는 첫 논문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수학적 모델 발표로 국제학술상을 받았어요.
무대에 오르며 객석에서 빛나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가족들과 동역 교수님을 발견했어요. 수아는 이제 저처럼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중학생이 되었고, 아버지는 교육부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어 새로운 공정 입시 제도를 설계하고 계세요. 그날의 불공정한 대회는 이제 먼 과거의 일이 되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더 공정한 교육 시스템도, 더 밝은 미래를 꿈꾸는 수많은 아이들의 희망도 없었을 거예요. 숫자만큼 정직한 것은 없다는 할아버지의 믿음이 마침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